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숭실대학교 한기영재 기념관 수혜대실과 로비에서 1시간에 250명의 학생들이 한 학기에 12개의 강좌를 나누면서 3,000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 2분여 동안 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숭실대학교는 2024년부터 2학년 학생 3,000명 전체를 8명씩 묶어서 400여 개의 소그룹을 중심으로 소통형, 공감형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300능사처럼 복음과 선교 열정이 가득한 350명의 소그룹 멘토들을 모아주셨고 매 학기 200여 명의 멘토가 헌신적으로 소그룹 체크를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소그룹 체크이 캠퍼스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소그룹 체크를 진행해 보니 소그룹 체크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어주며 대화를 통해 서로를 돌보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 멘토와의 대화는 학생들이 가진 기독교에 대한 선입관이나 편견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앙 상담을 통해 영적 성숙의 기회로 이어지는 소그룹 체크는 캠퍼스 선교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소그룹 멘토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의 가동과 국내외 선교 활동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의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준비에 헌신하기를 기도드리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소그룹 체크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었고 또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면 확대 사항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숭실대 경우에 학생들 지역별로 나누어서 실제로 소그룹 편성을 참여하시는 멘토분들의 실제로 소속된 교회 주소와 맞추어서 소그룹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체크이 끝난 다음에 학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과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축사를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온누리교회 이재용 목사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정 국회의원께서 오늘 함께 참석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조금 사정상 오늘 함께 하지 못했고 영상으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하는 축사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이재용 목사입니다. 숭실대학교 교무실에서 소그룹 체크 컨퍼런스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이 시대의 대학생들을 복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 또한 잘 알기에 숭실대학교의 이러한 시도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국교회 또 대학 복음화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플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북해 하고 또 거부감을 가지는 그러한 이 시대의 대학 사회에서 이제는 소그룹 자체가 체플이 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의 체플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도를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도를 축복하시고 또 사용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함께 자리하여 인사드려야지만 그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컨퍼런스에 놀라운 축복의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입니다. 오늘
소그룹 채플 컨퍼런스 숭실대학교 서울재건 70주년을 맞이해서 소그룹 채플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평양 숭실을 이어서 서울에서 그 뒤를 이은 숭실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숭실 합성 숭실하는 그 교가 그리고 남성 합창단의 빛나는 그 아름다운 화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익한, 윤동주, 조만식 등 절개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얼과 또 민주주의를 지켰던 빛나는 선배들 그리고 신사참배에 거부해서 자진 폐교했던 그 자랑스러운 정신적 전통 저는 비록 평준화 세대에 우연히 숭실고등학교에 가족이 됐지만 숭실 출신인 것을 제가 다녔던 모든 학교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숭실대학교와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사학 미션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기독인이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교육의 발전을 기대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숭실대학교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참 건강한 다른 기독교 정신 그리고 건전한 교육, 민족교육, 민주주의 교육, 공동체 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고 부흥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기독교 정신, 기독교 학교, 기독교 교육과 우리 사회가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숭실인으로서 갖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숭실대 서울재건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시 마포가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오늘 숭실대학교와 미션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2024 소그룹 채플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그룹 모임은 단순한 친목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성경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집에서 교제하고 간증을 나누었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그룹 채플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대학입니다. 특히 새롭게 진행할 소그룹 제도는 우리 대학생들의 더욱 깊이 있는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작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소중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숭실대학교와 같은 기독교 대학의 역할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그룹 채플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와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긴밀히 연결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데 여러분께서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소그룹 채플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이사장이신 이재훈 목사님, 또 김민석 국회의원, 조정훈 국회의원 세 분의 환영사 축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숭실대학교의 총장님이신 장범식 총장님 모시고 환영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총장 부임한 지 4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일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유독 소그룹 예배와 관련돼서 채플 관련해서 담상에 서게 되면 늘 가슴이 울컥 올라오는 것을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한 그런 형태에서 지금부터 2012년도에
전주대학에서 시작했었던 소그룹 예배 저희들이 도전과 영감을 가지고 쭉 숭실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의 그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거가 4년 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총장 장범식입니다. 오늘 바쁜 주말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그룹 채플 컨퍼런스를 위해 설교, 축사, 강연, 패널 조언, 그리고 사례 발표와 소그룹 나눔을 맡아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각별히 이 행사는 사미션 네트워크와 숭실대학교 학원 선교팀들이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숭실대학교는 1897년 민족 최초의 대학으로 평양에서 설립된 이후 개교 127주년을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1938년 자진 피해교의 결단을 내린 후 70년 전 서울 숭실이 재건된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이기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진리와 봉사의 기독교 정신에 따라 민족과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힘써왔습니다.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을 배출하기 위해 총장직을 맡은 2021년부터 소그룹 채플을 단계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37명의 자원봉사자로 지원자로 시작된 소그룹 채플이 올해는 1학년 전체 3,000명에게 소그룹 채플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 여정을 위해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의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각별히 전주대학의 우리 홍정길 목사님과 이진우 목사님, 또 여러 소그룹 예배를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해 주시면서 가지셨던 여러 경험들을 저희 숭실대학교가 같이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학원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소그룹 채플 컨퍼런스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독교 대학과 미션 스쿨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기독교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대안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채플과 기독교 과목을 통해 기존의 학원 선교 사역을 점검하고 대학생은 물론 다음 세대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과 선한 능력을 펼쳐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서 소그룹 채플의 사례를 살펴보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공유하길 기대합니다. 소그룹 채플은 대학생의 기독교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강연이 아닌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멘토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희생, 그리고 영혼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밑거름된 줄 압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학생들과의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진심 어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멘토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소그룹 채플이 기독교 대학과 미션 스쿨, 나아가 한국교회 대학 청년들을 일깨우는 거룩한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숭실대학교와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함께 지혜를 모아 국내는 물론 아시아와 전 세계 해외 대학에도 이러한 사역과 비전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캠퍼스 선교와 한국교회 차세대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채플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분이 섬기는 기독교 대학과 사학 미션 스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며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저희들이 나누는 오늘 이 나눔의 교제가 대한민국의 청년 사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평신도로서 그리고 대학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독교 대학의 총장으로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주대학교 강범 총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과 또 활용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소그룹 채플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저희가 소그룹 모임을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것이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오래전부터 해오면서 첫 번째로 우리 순주대학교의 교목실장이신 김혜건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 제목은 학원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 15쪽을 여시면 오늘 강연이 나옵니다. 우리 김혜건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안을 길게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긴 강의안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순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보시면요, 섹션이 딱 다르게 나눠져 있습니다. 학원 선교에 왜 소그룹 채플이 들어왔는가를 설명하고, 소그룹 채플이 어떤 점에서 확고부동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채플이라는 뜻은요, 라틴말 카파에서 나왔습니다. 카파는 우리나라 영어의 캡이라는 말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카파라는 뜻은 옷이라는 뜻입니다. 망토. 근데 원래 프랑스의 뚜르의 성 마틴이라는 순교자가 망토를 남겨놓고 순교했는데, 이 망토가 순교자 마틴의 망토가 보관된 그 작은 예배당을 갑자기 채플로 부르습니다. 원래는 망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이후로 채플은 큰 커시드를 대성당에 부속된 작은 예배당을 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채플을 생각하면은 빛나는 화려한 순간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는 1885년부터 1925년까지 적어도 약 40년간 채플의 한경기를 보냈습니다. 1925년부터 공산주의 사상이 1922년부터 25년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퍼졌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퍼짐과 동시에 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최초의 엔티 기독교 센티멘트가 1924년부터 25년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채플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40년간은 채플이 너무 빛나는 교육의 장이면서 전도의 장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1885년 그때부터 1924년까지는 기독교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만큼 컨텐츠를 생산했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뭡니까? 최고 좋은 걸 의미했습니다. 선교사는 뭐라고요? 선교사는 조선을 봉건의 배습에서 구해줄 추계급 지도자 같은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 2000명 중에서
친일 기독교 인사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조선의 민중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들이 비록 항일 투쟁을 적극 돕진 않았지만 기독교 성경을 가르치자마자 아무리 정치적인 의식을 주입시키지 않아도 예수 믿자마자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셈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알렌이라고 알렌 선교사, 곽알렌 선교사 제일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제일 보수적인 사람이요. 이분은 1909년에 105인 사건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받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걸렸는데 창경궁 앞에다가 100만인 구령운동을 펼칠 만큼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 보수적인 사람이 전도 일변도로 했던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독립정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10년 만에 조선 인구의 10분의 1이 만세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만세 독립운동이 일어난 모든 곳은 교회가 있던 곳이다. 교회가 있던 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그 당시 청년들에게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셰플은 선교의 현장이면서 고등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셰플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와 보라 선교사는 조선 유교의 관념적 반상차별로 굳어진 조선 사회의 반상차별, 양반과 상놈을 없애버렸던 너무나 놀라운 복음에 선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말하면 그냥 정말로 골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교육받은 1등급 엘리트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창호, 김구, 안중근, 여군영, 이성만, 김규식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뭡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입에서 떨어지는 말은 조선을 구할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았던 기독교가 컨텐츠가 풍성한 와보라가 가능한 시대의 셰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893년에 지금 사무엘 포맨 무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오자마자 한국 선교사 17번째 들어온 선교사인데 서울에 마패 따라다니다가 백정을 봤습니다. 백정을 보자마자 을지로일가, 그 당시 곤단골을 부르던 을지로일가에 곤단골 학교를 만들어놓고 백정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백정 자식들 중에 박봉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봉출. 근데 박봉출 아버지가 백정인데 장기부스에 걸렸습니다. 콜레라에. 그래서 콜레라에 걸렸는데 이 포맨 무어 선교사가 에비슨이라는 고종의 시의를 데리고 백정집에 가서 고종이 준 벤처를 타고 백정집에 가서 몸을 부리고 그 큰 선교사가 백정의 몸을 만지면서 고쳤습니다. 가보경장 폐정계획 14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양반사별 철폐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양반상놈 반상을 철폐해버렸습니다. 선교사님들 가는 곳에 상놈들이 다 대접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셰플이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컨텐츠가 이덕주 교수가 쓴 새로 쓴 개종 이야기에 너무 자세히 나옵니다. 새로 쓴 개종 이야기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 제 각주에 보면 나옵니다. 그 책 페이지 읽어보시면 눈물의 소리가 있는데 기독교는 한마디로 조선의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기독교가 숭실례를 배텐 1897년 갑오농민혁명 2년 후에 우리 숭실례가 생겼습니다. 숭실례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기독교를 몸으로 육화시킨 교수들이 가르친 학교입니다. 그래서 셰플은 25년까지 저항을 썼습니다. 1925년까지.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채플이 계속 좋아지다가 숭실대가 1980년대까지 500명일 때가 있었습니다. 500명. 숭실대가 500명일 때 있었는데 이때 채플의 전성시대입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홀이 있는 거기에 채플이 옛날에 있었는데 제가 처음 교수로 왔을 때 거기 채플이 있습니다. 그게 전교생이 500명입니다. 전교생 500명인데 전부 다 한 38% 정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경기 목사님과 안병호 교수가 강의하면 500명 모두가 똘똘하게 쳐다보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 김현성 시인은 그게 채플에 와서 기도하다가 내일로 쓰러져서 돌아갔습니다. 채플 순교자입니다. 시인 김현성은 그게 채플.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된 숭실 졸업생들은 500명 때를 생각하면서 채플이 좋았거든요. 근데 1990년대 IMF 경험하면서 대학이 엄청나게 수가 불어나면서 대학 지원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 및 기독교인 교수, 기독교인 맹구상 기독교인이지만 실제로 교회 안 가는 교수들, 직원들 들어오고 학생이 때로 몰려오면서 기독교가 희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채플은 교수들 모두가 골똘하게 참여하는 채플이 아니라 교목실의 사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교목실. 그래서 교목실이 54년부터 채플을 했는데 1997년부터 채플이 저항 왔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김도환이라는 숭실대 학생이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채플을 금지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름하여 우리 숭실대 김도환입니다. 내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성공은 못하지만 의미는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종교 개정을 주도적인 목적으로 교양이 아니라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된다 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의 감시를 받게 됐고 국민인권위원회, 건의위원회 모든 감시를 받는 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했는데 그런데 채플이 잠을 자고 있어도 애들이 강의평가는 놀랍습니다. 강의평가 10,000명 중에서 한 3,000명이 합니다. 그런데 좋았다, 매우 좋았다, 견딜만 하다가 80% 나옵니다. 이거 놀랍니다. 분명히 90% 이상 부정적인데 좋았다가 43%, 매우 좋았다 그러면 43%, 견딜만 하다 보통에다가 43%, 우리 8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플이 근데 그 중에 특징이 뭡니까? 좋았다가 문화 채플이 좋았다, 안 좋았다가 설교가 안 좋았다는 그러니까 목사님만 아니면 견딜만 하다. 채플에 설교 목사님만 안 오면 채플 괜찮다. 여기 24년간 제가 지금 교목신장 9년째 하는데 시속으로 나옵니다. 목사님만 근데 목사님 매너가 제일 강입니다. 바로 앉으세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시키면 따라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교목신장이 사과문 올립니다. 미안합니다. 무례한 사람입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게 제가 9년 10년째 하다가 지금은 다시 말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말 100개 중에 1개는 좋은 댓글이 옵니다. 이런 댓글 옵니다.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 제 책에 인용을 했습니다. 목사도 싫다, 기독교 싫다, 다 싫다. 그럼 오늘 김혜건이 설교한 예언자는 좋다. 예언자가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인가? 처음 들었다. 예언자 설교를 엄청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제가 청전속의 사회라는 책에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숭실대, 이렇게 숭실대가 목사 또는 종교적 내용을 걸자마자 태클을 당하기 때문에 소그룹 채플이 뭐냐면은 도저히 기독교 강사회가 맡겨서 안 되고 보여줄 컨텐츠가 없는 제 강사를 모으니까 이 강사님은 속수무책입니다. 1895년부터 1924년 기독교가 아니라 타락한 기독교, 세습으로 먹는 기독교, 성축으로 먹는 기독교, 모든 나쁜 일에 시민사회의 도덕과 진보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없는 교양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은 기독교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나쁜 기독교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런데 숭실대 영문과 동문 목사가 합동석 목사님인데 딱 무릎을 꿇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상도제일교회 목사인데 너무 큰 소리 설교해서 저는 학생 댓글 받을 거라고 너무 두려워서 또 사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이 났는데 박수가 막 쏟아집니다. 진짜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무 진정성과 가득 차니까 박수가 끝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메시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의 수준 낮은 메시지를 싫어하는 겁니다. 종교를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강사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사에게 모든 걸 맡기면 안 되니까 다자 초점, 다방향적, 집단회적 체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 체플은 뭡니까? 한 사람의 강사에게 모든 발언을 가지고 이 악성 댓글 유발적인 그런 시간을 여러 사람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매우 세련된 사람을 김유준 목사가 더 세련되게 만들어서 딱 수업에 마치니까 저항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차이 나도 학생들이 지금 멘토 불편한 학생들 거의 없는데 이미 세련된 학생들과 소통 가능한 요엘서 2장 28절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 젊은이와 꿈을 꾸는 늙은이가 같이 만나니까 세대 통합적인 대화가 일어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악성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김유준 센터장님이 교육도 잘 시켰던 거예요. 원래 좋은 사람이지만 교육도 잘 시켜서 지금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근데 1학년은 지금 자기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데 좋다 그러고 지금 이번에 86%가 좋다 그랬죠? 예, 이게 집단 체면의 힘이고 교육의 힘입니다. 계속 이기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 체플의 겁니다. 컨텐츠가 빈약할 때 강사가 부족한데 한 사람에게 모든 정보를 주고 배타적 발언들을 줘서 사람들을 개각시키는 그런 걸 다방향적, 다초점적, 인게이지드 클래스, 학생 참여적이고 경청적이고 젊은 얘기도 배울 거 쉽다고 귀를 기울이는 이런 체플 강사와 멘토들이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 눈 감고 좀 졸려고 했던 애들한테는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그룹 체플에서는 눈 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명이 서로 눈동자를 쳐다보고 상호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 체플은 장범식 총장님이 1학년들을 기습 공격해서 전제를 흐트려 놔가지고 나쁜 마음이 들지 못하게 되면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그룹 체플은 뭘까요? 이겁니다. 숭실대 교목식이 혼자 하던 일을 한국교회 모든 청년 세대,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해보아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팀워크를 해서 조인트 위트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CDMC에도 오고 기도원 인플스도 오고 일반 목사님들도 오고 하도생들 모아가지고 다 같이 조인트 위트니스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 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서 느헤미야 8장에 수문학 초막절 강장 수양에서 에스라와 레위들이 서서 함께 복음을 전가하듯이 그렇게 전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학생들이 많이 놀라는 것 같습니다. 뭔가 체플에서 욕을 좀 하고 싶은데 또 멘토들이 너무 매너가 좋고 돈도 막 기꺼이 쓰고 하니까 약간 기독교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숭실대학교가 더 기독교 대학인가 하는 것은 우리 대학교의 기독교적 신앙 실천이 필요하고 한국 교회가 칭찬하는 것이 많으면 강사들이 설교하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반설교 소재만 나오고 기독교를 한마디로 조롱하게 만드는 컨텐츠가 대량 생산되는 집합체포를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그때는 진시전이 안 되고 기동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종의 소그룹 체포는 기동전입니다. 민첩하고 말년 닌자 전사들이 가서 사서 마음을 이렇게 무장해 주셔서 착한 마음 심어주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소그룹 체포는 숭실대 집합 체포의 실패가 아니다. 목사 주도의 집합 체포의 실패에 대해서 1인 발언권 시대에서 인게이지드 러닝 클래스처럼
다 축적적, 다 자소통적, 다 방향적 의사소통으로 이제 기독교 주제를 순화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한국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위트니스를 하는 이런 팀 사역의 신기원을 이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4년에 그리스도 신대에서 했고 2009년부터 2016년을 우리 전주대학교 이걸 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우리가 완벽하게 답을 찾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도 도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도상에 있지만 확실하게 우리 학우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근심을 심겨주고 우리 말을 아끼고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인 걸 그래 조금씩 틀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기조 강연으로 학원성교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주제로 강의해 주신 김태원 교수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 강연을 제가 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소그룹 셰프를 제가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순수대학교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반, 오후 1시 반, 오후 3시 3타임씩 수요일과 목요일 6타임 그리고 중간고사를 전후로 해서 A그룹, B그룹의 총 12개의 분반을 이번 학기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 33쪽에 보시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된 파워포인트 자료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소그룹 셰프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요즘에 청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종교 대학생들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종교가 없는 학생이 66.7%에서 2022년 2년 전이긴 하지만 73.7%로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전체에 합쳐서 종교인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임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대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을 보면 42%로 증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과연 가난이라고 하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청년들이 교회를 언제 떠나는가를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오른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대학생 시기가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떠나다가 대학생 때 3분의 1 정도가 빠지고 또 취업하고 결혼하면서 즉 2030이라고 하는 청년 세대의 거의 70% 정도가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떠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결과를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런 그 탈종교화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그 기독교 대학들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자 졸업의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는 이 체플에 대한 반발들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에서도 계속 종교교육에 대한 대체 과목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기존의 어떤 가치, 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실제로 체플 운영을 하는 그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소그룹 체플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또 신앙을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체플은 학원 선교와 차세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별히 기독교 대학과 미션 스쿨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우리가 이제 특정한 대학에서 머물지 않고 함께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체플이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제가 교회사를 강의해 왔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그룹 체플의 원형이 되는 모임은 성서적인 근거 구약에서부터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있는데 제가 따로 시간상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반 이상의 공생을 하셨던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소그룹의 모임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제자 훈련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회의 소그룹과 달리 24시간 먹고 자고 모든 삶을 같이 하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독일의 디트리히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 또 공동생활이 참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그런 힘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관계의 힘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그룹의 원형이 되는 모임들을 성서와 역사를 통해 몇 가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설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면 기독교 공인 이전의 초대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대부분의 모든 바울 서신과 이런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가정교회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같이 공동 식사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런 소그룹 모임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 수도원도 보면 사실은 규모가 곳곳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노동하는,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하면서 같이 공동 식사와 함께 자급자족하는 그런 생활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보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개혁 신앙을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소그룹 모임을 제3의 예배 형태가 공존해야 된다. 여러분 책자에 보면 제1, 제2, 제3을 제가 구분해놨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예배와 함께 소그룹 모임이 함께 진행되어야 됨을 강조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개혁교회 전통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들을 보면 소그룹 운동으로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17세기 독일 필립 슈페너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운동들을 합니다. 그런 비전으로 소그룹 운동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건한 모임, 콜레지움 피에타스라고 하는 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교회 갱신과 신앙 부흥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소그룹 체플의 역사적인 효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결국에는 개인의 신앙 성장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소그룹 모임이야말로 교회 갱신과 개혁에 중요한 통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세기 또 미국에서도 보면 대각성운동의 토대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우를 보면 가정에서 신학생과 선교사, 지망생과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통은 독일 경건주의에서도 보면 하우스 슐레라고 하는 전통을 통해 실제로 가정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신앙 훈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드워즈의 경우에도 자신의 가정에 이런 신학 지망생들, 또 선교사 훈련생들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아침 경건 훈련과 함께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딸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한 청년, 하지만 20대 후반에 정말 그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의 삶,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일기를 썼던 것이 나중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발견을 하고 출판을 하게 되죠. 이것이 미국의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바로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 이 책이 그 당시에 18세기 많은 분들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도화살이 되었던 책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함께 소그룹 모임을 통해 신앙 훈련했던 한 젊은 청년의 주님을 사랑했던 간절한 그의 열망의 그 고백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1차 대각성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이 조지 휘필드와 동역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조지 휘필드와 이러한 인물들은 18세기 영국 복음주의의 통대가 되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입니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와 함께 소그룹 모임을 했었는데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 클럽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아침에 탁 모여서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은 참고로 헬라어, 바로 그리스어로 원어 성경 연구를 했었습니다. 같이 기도 모임하고 선행을 활동하는 너무나 이들의 생활이 철저하고 규칙적이어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아주 반복론자주의인 철저한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그래서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임들이 나중에 존 웨슬리의 속회, 밴드 모임으로 조직이 됐고요. 12명이 한 팀이 되어서 간증과 성경 공부 모임을 하게 되죠.
이런 모임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구역 많은 모임들에 또한 대신교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 모임의 토대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나 순, 셀, 목장 이름은 다양하게 부르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바로 소그룹 모임을 통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복음주의 운동은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회 개혁을 통한 사회 바깥에까지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나그네 된 이방인들, 심지어 옥에 갇힌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고요. 특별히 노예 무역을 반대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1860년대 후반에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남북전쟁으로 남쪽의 수많은 노예들, 남부와 북부의 노예를 해방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 승리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보다 일찍 이미 한 세대 전인 1833년 영국에서는 윌리엄 밀버포스와 그와 함께했던 캠브리지의 바로 클랩함 공동체를 중심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887년에 자신의 젊음을 정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정말 복음주의자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20세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정말 부와 권력을 지녔던 그가 한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처음엔 자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작 밀러는 그러지 말고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조언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27살의 나이에 내 평생에 영국 사회의 노예제도 철폐와 모든 악습을 철폐하는 데 제 전생을 걸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에 대한, 노예 매매제도에 대한 악행들을 계속 고발하기 시작하고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 의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 매매제도를 통해 노예 농장을 가지고 다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들 그들이 귀를 막았죠. 그게 수많은 살인, 협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함께 클랩함이라고 하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사회 변혁의 중심을 서게 됩니다. 동기 중에 한 명이 윌리엄 피트였는데 윌리엄 피트는 바로 그 당시 최연소 24살의 영국 수상이 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영국 사람들의 그 신앙의 양심을 깨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에서 어떻게 인간을 노예로 삼고 그런 노예를 정말 비인간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노예 그 상선의 수많은 악행과 불의들을 고발하면서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그 영국인들의 양심을 깨웁니다. 그래서 드디어 1807년 그리고 그가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에 영국에서 윌리엄 밀버포스의 노예 매매 제도 폐지 200주년을 기념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죠. 그때 그가 수많은 살해 압박 속에서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뒤에서 계속 그 일을 하라고 격려하고 지원했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 또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었던 분이시죠. 그리고는 그는 매매제도에 그치지 않고 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그 일을 끊임없이 감당하면서 결국 1833년 영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소식을 듣고 3일 후에 죽게 되죠. 그는 죽기 3일 전에 그 소식을 딸에게 접한 다음에 이렇게 자신의 소회를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영국 의회가 80만 명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예를 폐지하기 위해서 2천만 파운드의 그런 국가 재원을 지불하기로 결의한 것에 감사하다고. 그때 당시 2천만 파운드는 오늘날 돈 수백 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80만 명의 모든 노예를 폐지할 때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다 주인에게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는 그 당시 영국 국가 재정의 절반 이상이 되는 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양심을 일깨웠던 놀라운 일. 그래서 밀버포스는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됐던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결국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밀버포스는 그 영국 의회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듣기 전에는 죽음을 맛볼 수 없었던, 그가 27살의 나이에 그 꿈을 꾸었을 때 다를 반대했지만 그가 급진적으로 혁명을 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이셨던 분들이 다 이제 46년이 지난 후에는 모두가 다 하늘나라로 땅에 묻히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비전을 만장일치로 통일시켜서 함께 통과됐던 그 사건.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세월에 우리나라의 그런 일제시대와 전쟁을 경험했던 그 어른 세들의 놀라운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박수와 경의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깃든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희생과 정말 끊임없는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일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숭실대학에 한 200여 명의, 현재 400여 명이 넘는 멘토분들이 그동안 섬겨오셨고 매 학기 200여 명의 멘토분들이 섬겨주신 걸 보면 너무 감동이 됩니다. 헌신적으로 한 분 한 분을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러한 우리가 신앙의 정통들이 우리 선배로부터 있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소그룹 운동과 소그룹 셰플은 새롭게 이제 소그룹 제자 훈련, 밴드 목회, 셀 목회, 가정교회 다양한 사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특별히 숭실대학교 소그룹 셰플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원 선교와 한국교회 차세대 사역을 위한 신앙적 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그룹 셰플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로 숭실대학의 이 소그룹 셰플을 보시면 이 셰플 운영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존에 되어 있는 여기에 대규모 셰플과는 달리 이제 1학년을 대상으로 8명 내외로 이제 소그룹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공감과 소통의 셰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1년도 37명을 시작으로 이제 지난 학기인 2024년 1학기에는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소그룹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한 학기만 소그룹 셰플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두 학기 모두 8주 해서 총 16주에 걸친 소그룹 셰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숭실대학에서는 소그룹 셰플을 학생들을 지역별로 구분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9단위, 또 다른 경기 인천 학생들은 시단위로 구분을 해서 우리 멘토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주소와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일치할 수는 없었지만 대부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해서 실제로 소그룹 셰플이 끝난 이후에도 학생들의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시는 그 소그룹 셰플의 협력 멘토로 소그룹 리더분들의 구성을 보면 교내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또 캠퍼스 선교단체 강사님들, 지역교회 목회자분들이 도와주십니다. 평신도 많은 지도자분들, 또 선교사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원래 그 시간이 아닌데도 종일 대기하고 계시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멘토들이 급하게 장례나 교통편의 어려움 때문에 늦으시는 분들 있으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백업 요원으로 많은 분들이 헌신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한국기독실업인회에서 많은 한 70여 명의 대표분들이 멘토로 들어와서 섬겨주십니다. 지금 아까 김혜건 교목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처럼 목회자가 어떤 강연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회에서 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이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단순히 몸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간식도 제공해 주시고 때로는 전체 학생들에게 간식을 쏘시기도 하는 이러한 감격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저희가 조금 더 체계화를 위해서 외부에서 멘토 모집을 하기는 하지만 장신대 신대원생들 그리고 특별히 휘플 트리니티 신대원생들을 통해서 학점과 연계된 저희가 모집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숭실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차후에 다른 기독대학들에서도 소그룹 셰플을 하실 때 저에게 많은 목사님들 또 교목실에 계신 교목님들이 그런 물음을 하십니다. 도대체 멘토를 어떻게 모으냐고. 지금 보시는 이런 구성원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런 기독대학들의 신대원생들과 함께 학점을 교류한 것들을 데모를 통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미력하지만 아직까지는 멘토분들에게 무료 주차권, 도서관 출입증과 대출까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두 타임 이상을 맡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식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멘토 모집과 훈련, 또 교회 협력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목실에 계신 인력으로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교목님들께서 여러 셰플과 또 기독교의 수업들, 또 여러 가지 학내 많은 목회를 감당하시기에 이런 일까지는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숭실대학교에서는 올해 3월 1일에 글로벌 선교센터를 창립을 해서 같이 센터에 많은 분들과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학원 선교사 제도를 두어서
실제로 학원 선교사로 캠퍼스 사역과 교회 협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교단이나 어떤 그 기관 차원에서 파송을 받아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숭실대학에도 보통 선원분들이 꾸준히 함께 협력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은 확산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 2학기 때 저희가 소그룹 셰프를 끝나고 매 학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보통 한 200여 명의 멘토분들이 감사 예배로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그룹 셰프 운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중간고사를 전으로 8주, 중간고사 이후로 8주를 합니다. 실제 한 학기가 15주이기 때문에 8주는 온라인으로 제가 해서 실제로 한 학생들이 8주 차에 온라인이고 비그룹 학생 그때가 1주 차가 되어서 15주 안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두 그룹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50분 12주를 했었는데요. 50분에서 영상도 보고 광고도 하다 보면 멀리 1시간, 2시간씩 오신 멘토분들이 정말 15분, 20분도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시간을 대폭 늘리고 70분으로 늘리고 대신 8주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사실 3,000명을 저희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시지만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한 1,000명의 학생을 놓고 강사분 한 분을 모셔서 하면 한 번에 끝날 수 있지만 저희가 실제 공간의 제약상 250명이 최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4번에 한 32개의 소그룹으로 정말 4번에 걸쳐서 1,000명을 해야 되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3,000명이기 때문에 12번의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많은 수고와 또 에너지가 들지만 또 많은 그런 사랑의 수고가 학생들을 감동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주 차에는 야외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바로 야외 수업이죠. 멘토분들에게 약간의 제가 식권 지원을 해드리고 사실 그 식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 인근에 있는 피자, 또 치킨, 떡볶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서 또 음료도 나누면서 그 70분을 나누도록 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70분은 출석 체크를 하고 아이스 브레이크와 그냥 토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있다가 저희가 사후 소금 나누할 때 이곳을 그대로 한번 저희 시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주제 영상 10분에서 15분 정도 영상 시청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눈 질문과 토론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그냥 특구까지 포함하면 보통 45분 정도의 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받으신 책자 실제로 129쪽 이후에 보면 실제로 제가 한 과의 내용을 다 자세하게 집어넣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그대로 했기 때문에 QR코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찍어보시면 거기에 연결된 영상들 또 학생들의 소그룹 셰프에 대한 반응 내용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학생들이 그 강의실에서 여기에 한 125명이 그 소그룹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강연들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별 주제를 보면 저희가 직접적인 복음 전도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인권위 권고라든지 또 대법원에 계속해서 학생들이 제소하는 일들이 빈번히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멘토분들께도 참 항상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합니다. 학생들을 참 전도하고 신앙적으로 교회로 정말 데려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긴 텀을 두시고 학생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캠퍼스 사역을 한 30여 년 동안 해오면서 대학 1학년들에게 사실 셰프를 혹은 어떤 신앙적인 도전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오히려 정말 내가 대학에 왔다라고 하는 분부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혹은 내가 원래 이 대학에 오면 안 되는데 다른 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뭔가 마음을 두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로나 또 삶에 대한 고민들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더 챙겨주면서 적어도 인생의 좋은 멘토 인생의 대학생활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저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성 문제 때문에 서로 실패도 하고 정말 학생들이 고민거리가 생겨지는 이제 2, 3학년이 지나서 또 남학생은 군대 갔다 와서도 여전히 그 멘토분들이 학교로 오가는 것을 보면 학생들은 저 목사님이 아직도 캠퍼스에 오시네 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소한 첫 학기에 뭔가 결실을 맺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학생들하고 관계 정도만 맺으시고 내가 늘 기도하고 격려할 테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자 이 정도 관계만 맺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진심을 알고 점점 마음을 열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이 보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학생들을 돕고 있고요.
실제 학생들과 함께 이제 소그룹 채플 가운데 3주차 이제 야외 수업의 몇 가지 사진들을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숭실대학의 상징인 백마산 앞에서 학생들이 사진도 찍고 또 같이 이렇게 맛있는 여기에 보면 식당이 내가 찜한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식사인데요.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아니면 그냥 그 안에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어떤 햄버거를 사다가 다양한 모습들로 학생들과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소그룹 채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좀 살펴보니까요. 실제로 대그룹 채플 이 코로나 직전이었습니다. 72%, 74%, 69% 주로 이제 70% 안팎의 그런 통계를 보이다가 작년 2학기 1,500명 전면 확대한 이후의 통계를 보니까 90%, 또 실제로 올해 1학기는 2,300명이 응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89%의 좋은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저보다는 10% 이상의 더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 소그룹 채플에 대해서 함께 볼 때 이 장점과 효과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양한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이따 영상도 시청을 하실 텐데요. 그냥 멘토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런 친구들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게 참 좋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대학생들이 다 학점에 굉장히 요즘에 전공을 요즘에는 1학년 때 정하지 않고 대부분 학과가 통폐합돼서 학과를 많이 점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사실 예전처럼 대학에서 그냥 놀고 지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전공에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전공을 위해서 학점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모르고 제가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 들어가서 선배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자식 여기 1학년에 도서관을 다 들어와. 네. 여러분 80년대 90년대에는 바로 1학년들이 도서관 들어오는 거 선배들이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지금은 1학년들 학점을 받다 보면 A+를 못 받으면 막 댓글같이 강요와서 교수님 제가 왜 A+를 못 받았습니까? 이럽니다. 왜냐면 자기 학점이 좋아야지 전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소그룹 나눔들 여러 가지 조별 모임을 해도 여러분 아시지만 다 서로 주시하고 경쟁합니다. 저 친구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제이조가 같이 똑같이 A를 받아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 채플은 출석 기준이 뭔가요? 참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장인세가 돼서 그냥 원래 대그룹에서는 리스버 끼고 눈 감고 핸드폰 보곤 했는데 이제 소그룹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단 한 명도 졸지를 않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서로 감시하거든요. 남학생이 여학생이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잘 보이려고 태도도 좀 하고 그리고 정말 점점 나중에는 자기의 눈물도 흘리고 힐링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다른 멘토분이 좀 그날 결석을 하셔서 대신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었는데요. 그날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였는데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감동을 주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 여학생이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 자살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인도까지 오게 됐다고 너무 그 선생님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친구가 휴지를 갖다 주고 같이 정말 우리 친구하고 경계 박수 한번 해주자고 하면서 다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힐링의 시간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고요. 또 편하고 재미있는 분위기로 학교 생활에 쉬어가는 학생들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저희가 소그룹을 아까처럼 지역 단위로 묻다 보니까 여러 학과 학생들이 겹치게 되죠. 다른 학과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다른 학과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학기에 놀라운 통계는 전체 응답한 학생의 41.5%가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했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높아진 통계였고요. 또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특히 교회에 가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라고. 저도 실제로 제가 소그룹을 섬겼던 학생이 작년 2학기에 만나서 방학 때도 계속 매주 만나면서 성경 공부와 나눔을 했고요. 그 1학기 때는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사실 5월 5일 정말 5월 10일이죠. 5월 10일에 스승의 날, 15일 죄송합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와가지고 저한테 정말 가장 어떤 것을 하면 참 좋을까 고민했는데 저희 그동안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제가 교회 나오라는 말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결실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학생들은 그 마음을 알고 함께 그 마음을 연달아는 사실이죠. 이처럼 학생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습니까?
바깥에서 먹을 때는 더 기분 좋아하죠.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는 학생과 함께 지냅니다. 그래서 소그룹 셰프를 함께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소그룹 셰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바로 인격적이고 정말 신앙적인 멘토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으는 것인데요. 자발적인 교회의 소그룹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그룹 셰프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과 교회 중직자분들이 오셔서 당황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학생들이 다 안 믿는 학생들인데 어떻게 소그룹을 해야 되냐고. 교회에서는 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학생들인데요. 여러분 대학생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15% 안팎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명 믿는 학생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용어 개념 하나도 모릅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예를 들어 특별히 이공계 학생들, 특히 공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르겠는데요. 없는데요.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멘토분들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라고 너무나 정말 멘토분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제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바로 대답하게 하지 마시고요. 둘씩 짝지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 답변한 것을 상대방이 다 끝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게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전달하게 하면 다 학생들이 경청하고 활발하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자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학생을 잘 얘기해주고 설명을 해주도록 하면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오픈하고 마음을 열다 보면 점차적으로 나중에는 학생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좋은 멘토분들을 통해서 정말 지역 교회도 방문을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작년에 오자마자 계속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멘트를 보내주십시오. 좋은 목회자,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청년 사역자분들, 아니면 권사님들 누구나 다 좋습니다. 저희 멘트 오신 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영락교회 장로님이시고 정말 선교사님이신 그 장로님은 80대이십니다.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멘토. 정말 80대, 70대 나이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사랑하는 열정과 마음이 있다면 80대 어르신도 청년 아니겠습니까? 장로님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열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실제 20대부터 80대까지 다 있습니다. 충실대학교 내학회 하시는 분들 제가 연령 평균을 내보니까 53세이시더라고요. 네, 제가 딱 지금 그 나이인데요. 제 나이가 딱 평균입니다. 지금 그 정도의 연령대 평균으로 다양하게 분포된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대원과 이런 그 목회실스 프로그램을 연계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단순히 특정한 대학만이 아니라 한국 교단과 교계가 함께 힘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멘토를 위한 기초 필수 교육과 심화 교육을 통해서 사역과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점점 멘토분들이 첫 학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했던 분들이 한 학기, 두 학기 기초교육과 또 실제로 소그룹이 끝나면 한 20분 정도 중그룹 모임을 합니다. 멘토분들이 4-5분들이 모여서 오늘 어떻게 했냐고, 이 진영 어떻게 서로 나누면서 아 그렇게 하는군요 하면서 서로 이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십니다. 점차적으로 이분들이 한 학기, 두 학기 넘어가면서 이제는 학생들에게 여유있게,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맨손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손에 뭔가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죠. 그래서 제가 멘토님 뭐 이렇게 가져오세요, 저도 좀 주세요 하면 우리 학생들 줄 겁니다 하면서 다양한 간식과 다양한 선물 뭐 정성스럽게 그런 모습을 보면 옆에 멘토분들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서로 정말 건강한 시너지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러한 소그룹 셰프를 통해서는 학원 선교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많은 소그룹 운동들, 교회에서 대학 청년,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학 청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실제로 이 소그룹 셰프는 실제로 학원 선교와 대학 청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저도 한국교회와 또 많은 캠퍼스 선교 완전히 정말 무너졌다 싶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단체의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 다 3년 동안 학생들이 오질 않았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리더십이 다 무너졌죠.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생존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이 몰려와도 선교해줄 선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인 관심과 친근감을 형성해주는 이 공감과 경청을 통한 선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장 배려, 또 정신적, 신앙적 상태에 따른 세밀한 맞춤형 멘토링이 필요하죠. 제가 이제 심화교육이나 기초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학생들을 보시면 그냥 똑같이 보지 마시고 번호를 매기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학생, 매주 빠지지 않고 성가대 교사하는 학생 1번, 교회는 다니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그냥 마지못해 왔다 갔다 하는 친구 2번, 3번은 예전에 다니긴 했는데 뭐 가끔 1년에 한두 번 나가거나 지금 다니지 않는 학생 3번, 4번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적대적인 그런 표정이 있는 학생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4번은 3번, 3번은 2번, 2번은 1번이 돼요. 1번은 캠퍼스 사역에 눈을 떠서 과기도 모임과 또 신의 모임들 그리고 선교단체에 같이 헌신적으로 자신을 캠퍼스에서 헌신할 수 있게끔 도전하는 장을 허락해 도전하시라고. 그래서 대부분 적어도 기독교에 반갑은 학생들이 기독교가 우리 멘토님을 보니까 바쁘지만은 않구나. 그것만 해도 성공적이에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하시면서 8명의 학생을 놓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라고. 그리고 학생들이 말하는 거 한마디 하면 다 받아주셔가지고 적으셔가지고 정말 예은아 오랜만이야. 너 정말 딸기라떼 좋아한다고 했지? 같이 먹으러 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그때 내가 다 적어놨었지 기억해. 정말 매일매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정말 한다면 그런 사랑과 마음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이 돕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멘토 모집 교육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종종 같이 협력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멘토까지 모으는 건 괜찮은데 재정원 요청하는 거 무슨 애머리도 아니고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늘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같이 캠퍼스에 시간과 열정을 내서 몸을 정말 이곳에 헌신해 주신다면 시간도 내시는 그분이 물질과 또 모든 기도 함께 해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든 함께 기꺼이 낼 수 있는 것을 함께 정말 그분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겠냐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창립 감사예배를 시작하면서요, 한 멘토이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런 것을 기도하고 찾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세브란스를 시작하게 됐던 그 에비슨 선교사님도 그러한 처음에 이제 세브란스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정말 한국에 이러한 근대 어떤 그 의료시설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했을 때 그 설교하고 나왔는데 세브란스는 안 그래도 제가 1년 넘게 그런 어려운 날에 근대 병원을 짓기로 하게 기도했는데 오늘 바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라고 하셨군요 하면서 거액을 기부하면서 병원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교류와 학병들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소그룹 제프는 결국 첫 학기 멘토를 통해서 복음과 기독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전과하거나 혹은 다른 학교로 옮기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지난 학기에 작년에 만났던 학생이 그랬습니다. 너는 더 이상 부모님이나 너 스스로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왜 여기밖에 못 왔어?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걸작품이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 친구가 그 말에 자기 인생이 변화됐다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 종교 교육과 인성및 영성 교육을 통해서 종교 문해력, 세계 시민 교육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지역 교회와 함께 정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한 종파 교육적인 접근보다도 품격 있는 바로 종교 교육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저희가 안에서만이 아니라 로비에서도 학생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소그룹에 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소그룹 제프를 통한 이 대학 청년부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신입생들의 적응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요. 기독교적인 가치와 신앙을 전파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 비기독교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이 외부에서 소위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 바깥에서 전도하는 건 거의 요즘 쉽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30분, 1시간 얘기도 어렵죠. 한 학기 동안 정말 그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 또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는 그리고 유학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소그룹 제프를 통해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 외국인들까지도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숭실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매년 900명씩 약 3,600명의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가는 선교 못지않게 이제 몰려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사용할 줄 압니다. 소그룹 제프에 이제 함께 유학생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포함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런 소그룹 채플이 한 대학에서 머물지 않고 기독교 대학들, 오늘 여기 오신 미션, 사안 미션 스쿨에서도 정착될 수 있도록 신학적인, 목회적인 그런 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이 지속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시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장시간 내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이 시간 이렇게까지 일단은 2부 주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시간이 3시 49분인데요. 지금부터 한 10분간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4시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겠습니다.